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배종호 교수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성탄 기도하고 오셨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네, 몇 시에 가세요, 아니 보통? 근데 뭐 사생활인데 뭐 5시 반에 예배가 시작하고요. 예, 네. 알겠어요. 예. 자, 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가가 그야말로 뭐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선까지 오늘로 이제 75일 남았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4개 여론조사 업체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훈 교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빨간불이 켜졌어요. 위기 상황이다라고 한마디로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11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39% 그래가지고 한 7%포인트 이겼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를.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35대 29로 6%포인트가 진 걸로 나타났어요.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리고 당선 전망에는 더 크게 격차가 벌어졌어요. 이재명 후보 41%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2% 그러니까 무려 9%포인트 차가 벌어진 것이죠. 그만큼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미래 당선 가능성을 좀 희박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깜짝 놀랄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정안정론하고 국정심판론이 42대 42 동률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33% 그리고 국민의힘은 28%로 역전을 해버렸고요. 특히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20 세대에서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하락했고 예. 50대에서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에서도 10%포인트 이상 지지율 하락했는데 한마디로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24.3%,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자 NBS 여론조사 결과를 배 교수께서 소개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김건희 씨 리스크와 당내 갈등이 원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상징자본과도 같았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바로 본원적인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당내 갈등이라 하면 윤핵관으로 저희가 거의 관행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권력 투쟁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여기에선 벌써 이게 그러면 인수위 출범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된 거고 저는 지금 배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세 가지의 적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정권 교체론이 이제까지 50이 다 넘었었어요. 모든 조사에서. 그런데 그렇죠. 40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거 견고하던 이 정권 교체론이 흔들린다는 것. 두 번째, 당 지지율은 6월, 7월 달부터 국힘이 민주당을 넘었었어요. 왜냐? 이준석 바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윤석열 입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역전이 된 거죠. 그 역전된 타이밍이 울산 그 합의 때부터 좀 약간 울산 됐고, 뭐 회동이라고 회동이라 그러죠. 그러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후보 지지율도 지금 역전이 당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흔들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선거 구도가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대단히 뼈아픈 지점이고 이거는 적신호 중에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말이에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그 여나 야나 네. 각 정당에서 아주 주의 있게 지켜봅니까? 그럼요. 그게 다 여론조사 나오면 하는 말이죠. 뭐 선수가 전광판보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든 계층의 이동까지 다 들여다보고 전략 짭니다. 일반 국민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그럼요. 알겠어요. 배종 교수님은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네 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정 분열은 이제 필패인데요.
지금 당 대표가 선대위의 모든 직을 사퇴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무 보이콧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연달아 2번이나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또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이고, 역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내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 문제 또한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인물 경쟁력에서 상당 부분 처지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은 매일 지금 설화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좀 인물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장모 리스크 얘기하니까 어제 또 징역 1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적전 분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사퇴 후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또 내심 불쾌한 상황인 것 같고, 자, 두 사람 발언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선대위내 아무 직책이 없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 선대위에서 사실상 국민 그 캠프부터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윤핵관으로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이러는 상황인데, 자, 이 쉽게 이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봉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뭐 김종인 위원장 그립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의도는요 오너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시되는 본인이 나서지 않는 이 갈등은 정리가 안 되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 새천년 민주당 때 그 DJ가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당대표 누가 했습니까? 김중건 씨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민정당 출신입니다. 이 당대표가 되는 건 새천년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내분 일어나고 늘 흔들고 그랬는데 네. 그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김중건 대표와 상의하는 전화하면서 문제를 진화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결국 이거는 윤 후보가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전남 순천에서 한 발언이 또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정권 교체 위해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요 대목이에요. 일단 요 대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부득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좀 어려운 건데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첩자냐 이런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의견이 있어요. 어떤 취지의 발언이라고 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뭐냐? 윤석열 후보가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고 본인이 이제 보수의 지지층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자신은 중도로 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혁신하고 또 쇄신하겠다는 측면의 뜻이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시대위원회 출범했잖아요. 김한길 네. 위원장. 이 역할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아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신지혜 씨 영입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집권 후에 정계 개편과 국민 여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기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역할과 맞물려 이 발언이 주목받는 거는 당신이 당선되고 나면은 정계 개편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걸 시사하는 발언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발언은 오히려 지금 본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층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네. 저는 오히려 균열을 좀 가져오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좀 타이밍이 별로, 저는 뭐 언젠가는 해야 될 말이었겠지만 저는 별로 타이밍이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득표에는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배 교수님. 네. 국민의힘을 혁신해서 좀 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이 배 교수님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의힘을 혁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앞에 방금 얘기했던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문제하고 맞물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은 안 된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지금 본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당 저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벌집 쏘셔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출신의 정직 대통령을 본인이 적폐청 흥산 선봉에 서가지고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과연 윤석열은 보수의 편인가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 달아다녔는데 이 발언으로 다시 이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내의 도덕성 문제, 또 장모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본인의 자질 문제까지 겹치면서 후보 교체 문제가 공공연히 국민의힘 게시판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것이 창당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새롭게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정계 개편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맞물리는 상황에다가 여기에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1월 1일부로 석방이 돼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입지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짧게 한마디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높게 달릴 때 상승 고도에 있을 때는 이게 혁신과 쇄신으로 들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잘못하면 셀프 비판이 오히려 당내 균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타이밍상 매우 이건 시기가 안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무래도 모든 국민의 핫 이슈가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요. 한명숙 전 총리 복권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어요. 내용을 일단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건 뜻밖인데요. 그동안의 흐름은 좀 사면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 전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4년 9개월 만에 형기만 하고 1월 1일부로 석방이 돼서 자유에 1월 1일 몸입니다. 0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미 징역 2년 만기 출소를 했고요. 그러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 그런 상황인데 복권이 됐으니까 역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단행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법무부가 밝힌 거는 이제 국민 대통합, 국민 대화합을 얘기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일반 형사범도 2,650명,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38명, 또 특별배려 수행자 21명, 또 선거범은 315명 등 노동계 시민운동가 2명 이런 분들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역시 이 문제는 크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지금 이제 옥중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의 임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털고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담감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사면 결정에 대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한다면 이번이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할 수 있는 게 3.1절 특사가 한 번 있는데 네. 선거 이건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또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맞는데 저는 이건 사실 좀 약간 계획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법무부 사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 라인들은 뭐 없을 거다라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는 여기에 대한 기폭제가 뭐냐면 이낙연 후보의 회동이 아마 타이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낙연 후보가 사면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만났잖아요. 23일 점심 때 만났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원래 연초에 사면 복권 얘기 꺼냈다가 역풍 맞으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낙연 후보가 오면서 뭐냐 국가비전과 통합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대목이 크다고 봐요. 네.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의 캠페인 방향은 국민 통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통합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맡으면서 그다음에 국정 담론들을 국무총리 경험한 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지금 호남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화합 쪽으로 해서 캠페인 방향을 자연적으로 전환하는 그 하나의 전기술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보면 말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걸 몰랐고 네. 이재명 후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네. 최수영 평론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뭔가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이 이제 점심 먹고 이런 네. 게 다 그럼요. 일련의 뭔가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 그럼요. 거로 아니냐? 집권 여당의 대선 전략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이게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오는 경우는 없고요. 저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도 알았지만 다만 이거는 대통령은 그 사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잘못하면 이게 정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판단이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대권 뉴스에서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네. 윤석열 후보에게 풀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풀었을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지금 당장 내놓은 메시지, 본인의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내놨어요. 하나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메시지로 볼 때는 앞으로 내놓을 메시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것,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것. 세 번째로는 침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침묵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메시지로 봐서는 역시 자신을 잡아넣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메시지는 나올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이상 정권 심판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 정권 심판론이 조금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국민 화합을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원래 연초에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 이걸 화두로 좀 들고 나오려고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약간 이슈가 물타기가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변수가 하나 사라졌잖아요. 그럼 야권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사면은 여권에게 조금은 유리한 지형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장동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문기 전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근데 이후에 유족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얘기죠? 최수영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제 유족 특히 동생이 사실은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형은 늘 반대를 했었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했었고 수차례 서류도 제출했는데 계속 반려가 됐고 더더군다나 어떤 수정안을 만들어서 냈더니 당시 전략기획팀장이었던 정모 변호사가 이걸 다시 또 써야 된다 해서 재수정안까지 했다. 그 와중에서 유동규 씨에게 뺨까지 맞았다. 이런 모욕적인 형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이랬는데 이 저 공사에서 그러니까 형이 있는 회사에서는 변호사 선임도 안 해주고 당신이 혼자 책임지라는 식의 이런 얘기에 형이 굉장히 상심하고 억울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BS에 이제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네, 이재명 후보 얘기 좀 들어봤는데 해중 교수님, 네. 송영길 대표가 이 관련해서 이제 해명을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인천시장을 해봐서 아는데 네. 간부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같은 맥락에서 모른다고 했을 것이다. 라면서 일종의 뭐 이재명 후보 편들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시기의 문제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장 시절, 하나는 도지사 시절. 그래서 도시자 시절에는 분명히 이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았다. 방금 인터뷰에 들은 것처럼 자신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다만 시장 때는 이 사람이 근무했었던 거는 맞는데 존재감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억에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이다라면서 같이 함께 찍었던 뭐 사진을 증거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진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최수영 평론가님 네. 호주에 같이 그 출장 갔던 사진 네. 공개된 거 다 보셨잖아요. 다 그죠? 봤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왜 모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전 사실 납득은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처장이면 주요 간부예요. 그걸 몰랐다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의 그 자필 노트가 발견된 네. 것 같은데 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필 노트, 그다음에 유족들은 편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노트의 앞뒷장으로 쓰여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경찰 발표가 그런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딱그 핵심 내용 그래요. 초과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인 윗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이 밝히고 열람한 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특검은 하자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척이 네. 안 되고 있어요. 왜 한마디로 그럽니까? 뭐 입장의 정면도 충돌하고 있는 거죠.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계속 펄렁펄렁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는 특검 대상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특검 대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하고 누나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네.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문제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3월 9일 대선 전까지 특검이 착수가 될까요? 대선 전에는 좀 어렵다고 착수가 봐야죠. 안 된다고 봐야죠. 의지가 없어요. 여야 둘 다 의지가 없까? 다 의지가 없어 없어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권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헤드폰 좀 다들 껴주시고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 어지럽습니다.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성탄 인사나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정호 교수님. 3, 2, 1. 굿바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잘했군 잘했어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했는데 갑자기 굿바이 코로나19. 알겠어요. 정말 굿바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했대요.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오늘만은 모두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갑시다. 잘했군 잘했어 네, 두 분한테 전부 다 잘했군 잘했어요. 하춘아 씨가 지금 노래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니까 두 분 다 잘했어요. 예.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